그러니까 여론조사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게 정말 난해한 일이고 우리보다 훨씬 통계적인 나라들도 지금 대통령 선거나 전국 단위 총선에서 조사에서도 지금 예측이 빗나가고 뭐 청문회가 열리고 뭐 등등 할 정도인데 선거철마다 이제 여론조사 신뢰도 관련 논란이 뭐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뭐 2010년대 초부터 계속되고 있는 반복되고 있는 현상인데 최근에 뭐 ARS 여론조사를 폐지하자, 응답률 뭐 5% 미만은 공표를 금지하자 뭐 이런 법안들도 지금 국회에 제출이 되어 있고요. 특히 조선일보를 필두로 해서 보수 매체들이 이 이슈를 주도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면요. 이 여론조사는 그 전체 모집단을 다 조사할 수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그 모집단의 일정한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전체 여론을 살펴보는 그런 이제 통계적 기법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통계학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여론조사의 정확도를 논하려면 데이터에 근거해서 이러저러한 어떤 검증을 하고 또 ARS가 비과학적이라는 어떤 통계적 근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뭐 그런 통계 전문가들이 뭐 수두룩 하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사례들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시된 적이 없고 계속 이런 논란이 메이저 기관이 이제 선방을 날리면 거기에 이제 언론이 뒤따라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저 조선일보 한겨레 기사가 올 10월 23일 같은 날 나온 기사입니다. 왼쪽 조선일보 기사는 이제 사설입니다. 사설에까지 등장을 했어요. 가짜 뉴스 뺨치는 저질 여론조사 법적 규제해야. 오른쪽 한겨레는 한 발 더 나가서 이번 총선부터 ARS 여론조사는 사라진다. 뭐 거의 뭐 단정적으로 지금 얘기를 했는데 기사화를 했는데 저건 좀 과잉 보도죠. 근데 두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ARS는 비과학적이다. 과학적인 조사라고 볼 수 없다. 두 번째로 이제 응답률이 낮다. 그래서 한국조사협회는 가상번호를 이용할 경우에는 최소 응답률 10% 이상, 그 다음에 RDD 조사는 7% 이상만 공표하기로 조사협회 회원사들이 합의해서 이제 그 합의문을 발표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각 언론들이 받은 건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이번에만 지금 이런 논란들이 전개되는 게 아니라 정확히 9년 전 2014년 7월 17일 조사입니다. 동아일보 서울경제 두 기사를 보고 계신데 역시 이제 거의 비슷한 맥락입니다. ARS는 비과학적이고 따라서 응답률이 너무 낮고 그래서 ARS 여론조사를 한국조사협회 회원사들은 실시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그 공동 선언한 내용을 이제 언론들이 기사화했고 역시 ARS는 비과학적이고 따라서 선거 여론조사로 타당하지 않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이 관련해서 여러 이제 의원들이 그 국회 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그 중에 이제 응답률과 이 ARS 조사를 겨냥한 몇 개 법안을 제가 좀 그 취합을 한 겁니다. 작년 7월부터 올 7월까지 이 응답률이나 전화 면접 조사만 공표 보도를 허용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그 선거법 개정안이 4건이 올라가 있던데 위에 두 분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고요. 아래 두 분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입니다. 근데 이제 세 분은 응답률 5% 미만은 공표를 금지시키자. 위반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자. 뭐 이런 취지의 그 개정안이고요. 두 번째 경기도 구리시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윤호중 의원께서는 선거 한 달 전부터 공표 금지 기간인 7일까지 가상번호 전화면접 조사만 공표 보도를 허용하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이런 법안을 개정안을 낼 때는 어떤
그 여론조사에 저 룰을 적용해야 될 만한 타당한 어떤 통계적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 거잖아요. 뭐 다른 전문가들의 그 자문을 받거나 조언을 얻거나 뭐 아니면 뭐 그런 데이터를 제공받거나. 근데 그런 근거는 없어요. 그냥 응답률 5% 미만이면 응답률이 너무 저조하니까 공표 금지시키자. 그 다음에 ARS는 비과학적이라는 조사협회 회원사들, 기타 뭐 ARS의 비판적인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이제 대표해서 지금 전화 면접 조사만 공표 보도를 허용하자. 거의 제가 알기로는 세계에 유례 없는 법안들을 지금 내놓고 계신데, 과연 저 룰을 법제화한다고 해서 한국 선거 여론조사의 정확도가 향상될 거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론조사라는 것은 그러니까 뭐 모든 어떤 그 사회 현상을 추적하거나 분석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게 바로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건데, 저걸 천편일률적인 저런 룰을 정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선거 여론조사가 뭐 미국이나 유럽보다 더 신뢰도가 높아질 거냐 하면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통계적으로 수십 년, 수백 년 앞서 있는 미국이나 유럽, 영국 등에서도 뭐 대선이나 총선 예측이 뭐 번번이 빗나가잖아요. 근데 저 나라들이 무슨 응답률이나 ARS 조사 때문에 그 선거 예측에 실패한 게 아니라, 거기 그 나라는 이미 뭐 수십 년 전부터 웹조사 기반의 여론조사 방식으로 대대적인 어떤 전환을 주도하고 있는 나라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에 실패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게 그만큼 어려운 일인데, 그걸 지금 저런 터무니없는 어떤 법제화를 한다고 해서 여론조사 신뢰도가 높아질 거냐, 그러니까 천만에 만만의 콩떡이라는 얘기입니다. 관련해서 자 그러면 한국조사협회, 뭐 한국갤럽 등을 필두로 한 한국조사협회 주장이나, 그 다음에 지금 앞에서 살펴본 저 의원들이 제출한 개정안이 과연 얼마나 실질적인 어떤 타당성이 있는지, 실효적인 타당성이 있는지를 좀 한번 살펴볼 건데, 결국 이 다른 영역의 여론조사를 귀납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선거 여론조사는 선거 결과가 선거일 투표 마감 직후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조사 기관들의 이 수치와 그 개표 결과를 비교해 보면 상당히 귀납적으로 비교 분석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영역이거든요. 관련해서 RDD가 도입된 이후 2016년 총선부터 작년 지방선거까지 선거 공표 금지 기간에 임박한 마지막 시점에 발표됐던 같은 지역 선거의 ARS와 전화 면접 조사 기관의 마지막 1, 2 후보 득표 지지율과 개표 결과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 총선 전국 지역구 지지율인데요. 저희 리서치뷰는 ARS고 한국갤럽은 뭐 전화 면접 조사 기관인 거 다 아시고 계시죠? 조사 기간은 4월 12, 3일, 그 다음에 한국갤럽은 4월 11일, 12일 딱 하루 차이였습니다. 선거일이 4월 13일이었고, 그러니까 공표 금지 기간 동안에 사전 예측 조사를 양 기관이 했던 거고, 선거일 투표 마감, 개표 마감 이후에 각 기관이 발표를 했었습니다. 각 기관의 홈페이지나 블로그 참조하시면 되고요. 자, 저희 리서치뷰 조사를 보면 253개 지역구에서 새누리당 후보가 37.2%, 민주당 후보가 35.2%를 득표할 것으로 일단 예측이 됐고, 두 정당 득표율 격차는 2%포인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갤럽은 새누리당 35, 민주당 26, 격차 9%포인트. 근데 실제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최종 개표 결과를 보시면 38.3 대 37, 1.3%포인트 차로 선거가 종료됐어요. 단순 오차는 이제 여론조사상 1, 2위 지지율 격차와 실제 1, 2위 후보 득표율 격차의 그 갭을 나타내는 건데, 표현하는 건데, 리서치뷰 조사 기준으로 단순 오차는 0.7%포인트에 불과했고요. 한국갤럽은 7.7%포인트였습니다.
표본수는 뭐 약 기관이 각 두 기관이 좀 차이가 있지만 응답률을 보시면 ARSN 리서치뷰 조사는 9%였고 한국갤럽은 20%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갤럽 응답률이 2배 이상 높았지만 단순 오차 기준으로 보면 한국갤럽이 뭐 훨씬 더 크죠. 그러니까 명백히 보수 편향이 한국갤럽 조사에서 확인이 된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같은 조사에서 이제 전국 비례대표 득표율 관련 단순 오차를 보면 리서치뷰는 1.7%포인트, 한국갤럽은 2.0%포인트. 물론 뭐 두 기관의 비례대표 득표율과 관련된 오차는 거의 유사하지만 어쨌든 응답률이 2배 이상 높은 한국갤럽도 ARS에 비해서 비교 우위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2018년 지방선거 때 광역단체장 선거와 관련돼서 한 3곳 정도의 사례를 좀 살펴볼 텐데요. 역시 ARS와 전화면접 두 기관의 마지막 조사 결과하고 개표 결과를 비교해 놓은 겁니다. 서던포스트는 6월 4, 5일 날 조사고 한국갤럽은 하루 차이죠. 5, 6일 이틀간 조사였습니다. 선거일이 6월 13일, 그러니까 마지막 공표 조사죠. 서던포스트, ARS인 서던포스트는 민주당 박원순 후보와 한국당 김문수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두 후보의 격차가 31.1%포인트로 나왔고요. 실제 개표 결과는 29.5% 차이였습니다. 반면에 한국갤럽은 격차가 40.2%포인트 박원순 후보가 우세한 걸로 나왔는데 이건 역시 이제 이 조사에서 단순 오차를 비교해 보면 서던포스트는 1.7%포인트, 한국갤럽은 10.8, 거의 2배가 이제 두 자릿수를 넘죠. 그러니까 응답률이 3.4 대 18.6, 거의 뭐 6배 차이지만 오히려 한국갤럽의 오차가 훨씬 컸다라는 것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경기도입니다. 경기도는 이제 저희가 5월 28, 9일 조사했고 한국리서치가 뭐 한 3, 4일 후인 6월 2, 5일 조사했고 최종 선거일은 6월 13일이었는데 지금 이제 여기서 소개하는 전화면접 조사 기관들은 앞에서 ARS는 비과학적이고 ARS를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뭐 기타 등등 공동 선언을 했던 한국조사협회 회원사들입니다. 저희 리서치뷰 응답률은 2.9%에 불과했고요. 한국리서치 응답률은 15.3%였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뭐 전화면접 조사의 응답률이 훨씬 높죠. 근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한국당 남경필 후보의 지지율 격차를 보면 리서치뷰는 23.2%포인트, 한국갤럽은 29.2%포인트, 실제 격차는 20.9%포인트. 그러니까 리서치뷰도 이재명 편향이 약간 있었지만 한국리서치는 이재명 편향이 훨씬 컸다라는 것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충북도지사 선거인데 리얼미터와 코리아 리서치 두 기관의 이제 비슷한 시점에 조사 결과를 좀 가져온 건데 리얼미터 응답률은 5.4, 코리아 리서치는 16.1%, 뭐 3배 가까이 높죠. 리얼미터는 민주당 이시종 후보하고 한국당 박경국 후보 간의 격차가 32.1%포인트로 예측이 되었고 코리아 리서치는 42.9%입니다. 근데 실제 득표율 격차는 31.5, 그러니까 리얼미터 단순 오차는 0.6, 코리아 리서치는 11.4%포인트, 훨씬 전화면접 조사 기관의 단순 오차가 컸고 민주당 편향이 훨씬 컸다라는 것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년 후인 2020년 총선 전국 지역구 지지도를 한번 살펴보면 역시 이제 2016년 총선과 마찬가지로 저희하고 한국갤럽 조사 결과를 가져왔는데 4월 15일이 선거일이었고요. 역시 저희하고 한국갤럽이 비공표 기간에 공표 금지 기간에 사전 이제 조사를 한 겁니다. 조사 기간은 뭐 하루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죠. 저희 조사 응답률은 4.5%였고 한국갤럽은 12.0%였습니다. 근데 전국 253개 지역구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평균 49%를 득표할 것으로 저희 조사에서는 예측이 됐고 미래통합당은 40.8%, 그래서 양당 격차는 8.2로 예측이 됐고요.
반면에 한국갤럽은 41대 25 격차가 16%포인트 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보다 격차가 2배 정도 더 컸고, 실제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지역구 득표율 격차는 8.4%였습니다. 그러니까 리서치뷰하고 실제 득표율 격차를 보면 거의 뭐 근사한 반면에 한국갤럽 조사는 민주당 지지율을 과대대표했다라고, 비교적 과대대표한 걸로 봐야죠. 왜냐하면 미래통합당이 25%로 예측이 됐는데 실제 41.5%니까. 그래서 단순 오차를 비교해 보면 리서치뷰 0.2, 한국갤럽 7.6, 여기에서도 전화면접 조사인 한국갤럽의 예측 오차가 훨씬 컸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 후인 2021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보궐선거는 참고로 이제 전화면접 기관들이 대체로 데이터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번 10월에 있었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도 뭐 그 유별난 여론조사 꽃 말고는 전화면접 조사 기관 중에 메이저들이 단 한 곳도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죠. 근데 이번 강서 보궐뿐만이 아니라 이전에 국회의원 보궐이나 기초단체장 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는 투표율이 낮고 리스크가 크다 보니까 메이저 기관들이 거의 참여를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2021년에는 서울, 부산 뭐 두 광역단체장 보궐이 굉장히 이제 큰 판이 벌어지다 보니까 저 때는 이제 면접기관들도 좀 참여를 했었는데, 조사 시점이 비슷한 기관들 ARS와 전화면접 데이터를 찾기가 쉽지는 않은데, 마침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리서치뷰와 입소스 조사 결과가 이제 나란히 비교 가능한 데이터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리서치뷰는 3월 30, 31일 이틀간 조사하고, 입소스는 3월 31일 거의 같은 시점에 조사하고요. 응답률은 리서치뷰 6.7, 입소스 21.3입니다. 역시 면접조사인 입소스 응답률이 훨씬 높은 걸 알 수 있고, 저희 조사는 민주당 김영춘 후보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의 격차가 25.1%포인트 정도로 나왔고, 입소스는 20.1, 실제 개표 결과는 28.3%포인트 차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 입소스 조사, 저희 조사도 마찬가지지만 입소스 조사의 민주당 편향이 비교적 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단순 오차 기준으로 리서치뷰 3.2, 입소스 8.2, 입소스의 단순 오차가 리서치뷰보다 2배 이상 큰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년 후인 작년 지방선거 부산시장 선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살펴본 2021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 리서치뷰와 입소스를 비교해봤는데, 공교롭게도 작년 부산시장 선거에서 역시 유사한 시점에 리서치뷰와 입소스 데이터가 있어서 제가 좀 발췌를 해온 겁니다. 작년 지방선거는 이제 정권이 바뀐 직후에 이제 치른 선거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다시 이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그러니까 2018년 지방선거부터 2021년 보궐선거, 이때는 이제 문재인 정부 집권기지 않습니까? 민주당 집권기. 이때는 전화면접 조사 기관들의 민주당 편향, 진보 편향이 굉장히 컸다라는 것을 일관되게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에 다 소개하지 못한 뭐 국회의원 지역구 단위 선거나 기초단체장 선거 역시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2022년 이제 지방선거는 정권이 바뀐, 이게 국민의힘으로 정권이 바뀐 이후 이제 선거인데, 작년 지방선거 때 리서치뷰와 입소스의 마지막 그 조사 결과들을 좀 간추려 보면, 리서치뷰 응답률 6.2, 입소스는 20.6, 거의 뭐 3배 이상 높습니다. 응답률 기준으로. 저희 조사는 민주당 변성환 후보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격차가 28.5%포인트 정도 나왔고, 입소스는 26.4, 근데 실제 득표율 격차는 34.1%포인트였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오차 기준으로 리서치뷰는 5.6, 입소스는 7.7, 역시 입소스의 응답률이 더 높지만 단순 오차는 역시 전화면접인 입소스 그 오차가 더 비교적 컸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여기에서 이제 리서치뷰나 입소스 두 곳 모두 비교적 진보 편향이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울산광역시장인데요. 역시 비슷한 시점에 저희하고 한국리서치 조사 결과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리서치뷰 응답률은 6.1, 한국리서치는 27.9%였고요. 리서치뷰는 민주당 송철호, 국민의힘 김두겸 두 후보 격차가 21.8%포인트 정도로 예측이 됐고, 한국리서치는 16.3, 실제 결과는 19.6이었습니다. 그래서 리서치뷰는 단순 오차 2.2, 한국리서치는 3.3, 근소하게 한국리서치 오차가 조금 더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누가 정확했고 덜 정확했고를 떠나서 ARS와 전화면접 간에 이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해서도 특별한 변별력이 차이가 없더라 정도를 확인할 수 있죠. 다음으로 이제 기초단체장 선거 몇 개를 좀 살펴볼 텐데, 마침 이제 작년 지방선거 때 부산 지역의 기초단체장 선거 조사와 관련해서 저희 리서치뷰와 리서치앤리서치가 공통적으로 진행한 곳이 3곳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4곳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이제 해운대구청장 선거인데, 리서치뷰 조사는 응답률 4.7에 두 후보 격차가 18.9 정도로 나타났고요. 리서치앤리서치는 응답률 6.9에 격차가 14.8. 근데 실제 득표율 격차는 20.7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리서치뷰나 리서치앤리서치 두 기관의 이 해당 조사 시점의 조사 결과상으로만 보면 비교적 민주당 편향이 있었던 걸로 나타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 오차로 보면 리서치뷰는 3.8이고 리서치앤리서치는 2배가량 높은 7.9%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전화면접이 응답률은 높지만 오히려 단순 오차는 더 크더라. 두 번째로 이제 부산 강서구청장 선거 역시 같은 기관 조사였고요. 리서치뷰는 민주당 노기태, 국민의힘 김영찬 두 후보 격차가 6%포인트 정도로 나타났고, 한국리서치는 리서치앤리서치입니다. 가운데 박스에 그 기관명이 잘못됐는데요. 리서치앤리서치는 0.5%포인트 차로 초접전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실제 개표 결과를 보면 19%포인트. 그러니까 리서치뷰도 단순 오차가 13%포인트로 컸지만 리서치앤리서치는 18.5%포인트로 더 컸다. 그러니까 민주당 편향이 두 기관 모두 있지만 전화면접 조사 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에서 훨씬 더 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장군수 선거 역시 이제 리서치뷰와 리서치앤리서치인데, 가운데 슬라이드에 그 한국리서치 그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리서치앤리서치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기장군수 선거는 두 기관 모두 단순 오차가 6%포인트로 같았습니다. 1, 2 후보 격차가 19.2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고, 마지막으로 이제 부산 사상구청장 선거, 이것도 역시 리서치앤리서치인데 한국리서치로 표기가 잘못되어 있네요. 리서치뷰와 리서치앤리서치 두 기관의 응답률은 3.6대 8.5, 리서치앤리서치가 2배 이상 높았죠. 근데 1, 2 득표율 격차를 보면 리서치뷰는 26.6, 리서치앤리서치는 18.7. 근데 실제 득표율 격차는 25.9%포인트였습니다. 그러니까 ARS인 리서치뷰는 응답률이 3.6으로 매우 낮지만 단순 오차는 0.7에 불과했고, 리서치앤리서치는 응답률이 비교적 높지만 단순 오차가 7.2로 역시 민주당 편향이 훨씬 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제 그 선거 임박한 시점에 발표됐던 비교 가능한 ARS와 전화면접 조사 사례 13곳을 살펴봤는데, 국회의원 전국 단위 지역구 비례대표도 살펴봤고, 그리고 광역단체장 선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선거 4곳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 13곳에 지금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좀 종합해서 하나의 이제 표로 좀 정리를 한 건데, 보시면 가운데 응답률 부분을 보시면 ARS의 13곳 조사의 평균 응답률은 5.2%였고요. 전화면접은 15.7%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ARS보다 전화면접 조사의 응답률이 대략 3배가량 높은데, 그러면 이제 응답률이 높은 기관의 정확도가 이제 더 높아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조사협회나
지금 뭐 여타한 법안을 제출한 의원들의 논리, 그 다음에 이러저러한 언론사들의 논조를 보면 응답률 높은 전화면접 기관이 정확도가 더 높을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지금 그런 플레이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응답률은 ARS보다 3배 높은데 왼쪽에 단순오차 보시면 13곳의 단순오차 평균치가 ARS는 3.2%포인트, 전화면접은 8.2%포인트. 그러니까 응답률이 3배 높은 전화면접 조사의 단순오차가 ARS보다 2배 반가량 높죠. 그리고 우측의 편향성을 보시면 ARS나 전화면접이나 2021년 보궐선거까지 문재인 정부 집권기 그리고 2016년 총선을 포함해서 계속 여편향이 비교적 일관되게 유지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2016년 총선은 이제 여편향이 이제 보수 편향인 거고 2018년부터 2021년은 진보 편향인 거죠. 근데 어쨌든 해당 보수 정당 집권기, 진보 정당 집권기에 계속 2021년까지는 여편향이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난 걸 알 수 있고 ARS나 전화면접 공이 유사한 경향을 보였는데 이제 정권이 바뀐 작년 지방선거부터 최근까지 흐름을 보면 앞에서 살펴본 그 13케이스, 13개의 사례에서만 만을 토대로 볼 때 ARS는 뭐 야편향도 있고 여편향도 있어요. 근데 전화면접은 작년 지방선거부터 작년 지방선거 때는 광역이나 기초단체장 선거 모두 일관되게 지금 야편향, 그러니까 민주당 편향, 진보 편향이 있었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작년 정권 바뀐 이후에 최근까지의 전화면접 조사 기관들의 전국 단위 지지율을 뒤에서 좀 간략하게 살펴볼 텐데 이 전국 단위 지지율에서는 비교적 지금 여편향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보수 편향. 그게 이제 이번 강서대첩 결과하고 비교해봐도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한데 어쨌든 작년 지방선거 때는 진보 편향, 민주당 편향이 전화면접 조사 기관에서 일관되게 매우 일관성 있게 확인이 되는데 유독 전국 단위 정당 지지율에서 보면 오히려 보수 편향이 전화면접 조사에서 매우 좀 또렷한 것 같다. 이게 지금 상당히 좀 특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그 표로 정리한 걸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 전화면접 조사기관의 평균 응답률은 15.7, ARS는 5.2. 그래서 전화면접 응답률이 ARS보다 3배 높지만 단순 오차는 전화면접이 ARS보다 2.6배 높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사협회나 통계 전문가나 언론사나 또 법안을 다루는 의원님들이나 여론조사에 대한 뭔가 룰을 바꾸거나 새로운 룰을 만들려면 통계적 근거에 기반해서 그 추진을 하셔야지 또는 주장을 하셔야지 통계적 근거, 데이터에 기반하지 않은 그냥 썰만 가지고 주장만 가지고 견해만 가지고 이런 법안을 밀어붙이는 게 과연 타당하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화면 한번 띄워줘 보시면요. 이게 지금 2011년 6월 9일 기사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 슬라이드가 연합뉴스 기사인데, 당시 이미경 문방위원회 위원장으로 기억하는데, 민주당 이미경 의원이, 아마 2008년 자기 총선 때 굉장히 뭔가 좀 그 피해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 보면, 이런 법안을 추진하는 의원님들이 자기 선거와 관련해서 뭔가 여론조사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가 있으세요. 뭐 자기 지지율이 터무니없이 나왔다든가 뭐 등등 이런 뭔가 좀 그 직접적인 어떤 그 경험을 기반으로 이런 법안을 추진하는 경우들이 있던데 이미경 의원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매우 과감하게 응답률 25% 미만 여론조사는 공표 보도를 금지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25%. 그러면 지금 중앙 열심히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룰을 적용하면 지금 발표되고 있는 한국갤럽, 한국리서치, MBS 모든 기관의 여론조사를 다 공표할 수 없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법안인 거죠. 근데 이 법안을 제출했다라는 기사가 이제 뭐 연합뉴스를 필두로 해서 이제 대거 막 그 보도가 돼서 제가 우리 이미경 의원님실로 전화를 했어요.
이 응답률이 높아야 정확도가 높다 또는 그 반대다라는 통계적 근거를 단 하나라도 제시를 해봐라 라고 제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의원실에서 이제 이게 또 반론이 만만치 않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8월 달에 전문가 자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의원실에 전화가 왔어요. 다른 기관들 다 접촉을 해봤는데 나와서 반론을 제기할 기관이 단 한 곳도 없으니 안 대표님이 나와서 좀 반론을 발제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딱 10분이었어요. 뭐 다른 대학의 교수님은 이제 찬성 유지에 발제를 했고 저는 반론을 제기했는데 딱 10분 만에 통계적인 데이터들, 그러니까 그동안에 발표됐던 여러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반론을 제기했고, 따라서 여론조사 응답률과 신뢰도 간의 상관관계를 입증할 통계적 근거는 없다 라고 제가 단언했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그런 통계적 근거가 있다라면 뭐 수많은 전문가들이 계시잖아요. 그 근거를 하나만 제시하면 됩니다. 이런 논란을 더 펼칠 필요가 없어요. 전화 면접이 ARS보다 더 정확해. 그 근거를 하시면 돼요. 뭐 작년 지방선거가 됐던 뭐 지난 대선이 됐던. 그래서 결국 이 발제가 끝나고 굉장히 그 좌담회가 뜨거웠습니다. 그 여론조사 응답률을 제한하는 그 첫 번째 법안이었고 뭐 당시 문방위원들께서 거의 상당수가 그 좌담회 배석 그 방청을 했고, 또 국회 보좌진이나 뭐 국회 전문위원, 그다음에 중앙선관위에서도 참석을 했었고요. 시민단체도 참석했고, 딱 10분 만에 그 법안을 킬시켜 버렸어요. 그 발제 끝나고 이미경 의원이 저에게 더 이상 이 법안을 추진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약속했고, 그냥 그대로 그냥 그 회기 끝나고 법안이 이제 폐기됐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2011년, 그러니까 12년 전에 이미 동일한 사안이 반복됐었고 벌써 12년이 흘렀잖아요. 그리고 RDD가 도입되고 이제 가상번호가 도입됐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에 이르렀는데, 그러면 예전에는 유선전화, 그러니까 휴대전화로 지역구 단위 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그래서 가상번호를 열어달라 해서 2016년 총선 끝난 이후부터 이제 그 허용을 해주게 된 거잖아요. 벌써 한 6년 정도의 기관들이 가상번호를 이용해서 많은 조사들을 했고 많은 사례들이 축적이 됐어요. 그러면 가상번호를 이용해서 전화면접 조사가 어떤 정확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ARS를 능가하고 있다, 이런 어떤 통계적 근거를 제시하시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통계를 제시할 근거를 그들이 확보하기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게 그들의 딜레마일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ARS 기관들보다 뭐 파워풀하니까 뭐 저런 이제 플레이들을 하고 언론들이 거기에 뒤따라가고 뭐 박자를 맞추는데 안타깝죠. 이건 2015년 2월, 그러니까 2014년 지방선거 끝나고 저 장덕현이라는 분이 제 기억으로 그 당시 한국갤럽의 연구원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조성겸, 저분은 그 당시에 충남대 사회과학대학원의 학장이었어요. 저분도 굉장히 통계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발언을 많이 하신 분 중에 한 분인데, 이 두 분이 공동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결론 부분을 좀 발췌를 해온 건데, 첫째, 선거조사 방법상의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위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2010년에 뭐 여론조사 대참사가 벌어졌잖아요. 뭐 오세훈, 한명숙 격차가 0.4%포인트인가 불과했는데, 뭐 직전까지 나온 조사들은 뭐 15%, 20% 격차로 나왔었으니까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2010년에 비해 개선됐다고 보기 어렵다. 둘째, 할당 표적 방법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성연령 지역을 할당 변인으로 정한 것은 어떤 이론적 통계적 근거에서 토대에서 기반한 게 아니라 단지 모수치를 얻기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 그걸 적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을 철폐해야 된다. 넷째, 여론조사 결과에서 투표율을 보정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돼야 된다. 그러니까 전체 국민의 여론을 평상시 어떤 현안과 관련해서 전체 국민의 여론을 확인하고 발표하는 것도 뭐 중요하지만, 선거 여론조사는 투표자의 표심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투표자의 표심, 투표를 안 하는 분들의 표심은 선거조사와 관련해서 별 그 의미가 없죠. 의미가 떨어지죠. 그래서 선거조사에 성별, 세대별, 지역별 투표율이 다른데 인위적으로 3A 인구비례 가중치만 적용하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게 어처구니 없다라는 거니까 저 논문에서도 저 한국갤럽 연구원이나 뭐 그 통계 전문가가 연령별 투표율 등을 보정해서 발표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방안이 마련돼야 된다. 마지막으로 여심위의 규제 일변도의 이런 규제 정책을 재검토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게 정말 난해한 일이고 우리보다 훨씬 통계적인 로 앞서 있는 나라들도 지금 대통령 선거나 뭐 전국 단위 총선에서 뭐 그다음에 뭐 등등 이런 큰 어떤 조사에서도 지금 예측이 빗나가고 뭐 청문회가 열리고 뭐 등등 할 정도인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서 살펴본 전화면접 조사의 어떤 비교 우위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조사 방법을 배척하기 위한 규제 일변도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매우 우려스럽고 이게 결국 만약에 그런 방향으로 간다라면 이건 진보 진영에 상당한 데미지가 될 거다. 그건 뭐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도 관련 법안을 제출하신 분들이 있던데 그건 전략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첫 번째 꼭지 좀 요약을 하면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응답률과 정확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입증할 통계적 근거는 단언컨대 없다. 물론 앞으로는 이제 그런 데이터들이 나올 수 있죠. 그리고 뭐 훨씬 규모가 큰 메이저 기관들이 앞으로 조사를 좀 잘해서 표심을 잘 읽어서 그런 데이터들을 축적한다라면 뭐 그 데이터의 근거에서 이런 어떤 주장을 펼치고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겠지만 최소한 2023년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까지는 응답률 높은 전화면접조사가 응답률 낮은 ARS보다 정확도가 높다라는 걸 입증할 통계적 근거는 단언컨대 없다. 두 번째, 오히려 응답률 높은 전화면접조사가 ARS보다 특정 편향이 훨씬 크다. 앞에서 살펴봤죠. 최소 그 13개의 사례만 보면 2.6배 컸습니다. 역시 그것을 이 전화면접 조사기관들이 자기네들의 방식이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더 정확도가 높다라는 근거를 가지고 반박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로 조사기관들은 데이터를 제시하고 데이터로 검증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 검증을 전문가나 언론들이 해주고 선거 끝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선거 끝나면 그런 종합적인 평가 비교 분석을 통해서 데이터를 공개해주면 그게 일반 독자나 소비자나 시장에서 당연히 그 기관들에 대한 어떤 그 평가를 하고 시장에서 뭐 정확도가 형편없는 기관들은 자연히 도태되겠죠. 그렇게 만들어야지. 이걸 규제 일변도로 가는 것은 여론조사의 어떤 방법론의 개선, 뭐 방법의 혁신 이런 것들을 오히려 이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메이저 기관이라면 우리 조사가 훨씬 더 정확해요, 뭐 과학적이에요라고 주장만 하지 말고 선거일 예측치를 제시하셔야 됩니다. 뭐 정말 선진국 중에 메이저 기관들이 선거일 예측치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한국갤럽은 대선이나 뭐 이런 주요한 선거에서 가끔 그 예측치를 제시하지만 대부분의 기관들이 그냥 블랙아웃 기간에 숨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비겁하게 숨어 들어가지 말고 예측치를 제시해서 당당하게 사후평가를 받고 그걸 토대로 해서 여론조사의 어떤 이 혁신을 좀 함께 도모하자. 그리고 선거조사의 투표율이 아닌 인구비례 가중치만 강제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이 부분도 우리 수많은 통계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목소리를 내시고 의견을 제시해서 저는 터무니없는 룰이 규제가 좀 개선되고 그래서 기관들이 다양한 방식의 어떤 시도를 하고 그걸 토대로
예측치를 제시하고 사후 평가를 받고 그러면서 어떤 기관의 어떤 혁신적인 방법이 비교적 이번 표심을 잘 짚어냈고 그러면 그런 방법들을 벤치마킹해서 계속 대한민국의 선거 여론조사가 더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이제 이 웹조사가 이제 대세다라는 그런 이제 기사 또는 뭐 분위기들이 많이 형성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심사숙고하고 있고 웹조사는 저희도 뭐 한참 전부터 좀 간헐적으로 좀 해왔던 조사인데 참고로 유선전화 시절 그다음에 가상번호 시절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한국 여론조사의 이제 버전 3가 아마 웹조사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웹조사가 전면화된다 하더라도 여론조사 정확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다라는 것은 그건 과도한 기대입니다. 일례로 2000년 미국 대선에서 해리스 인터랙티브라는 회사가 그 당시에 웹조사 기반의 대통령 선거와 또 해당 선거와 같이 동시에 치러지는 중간 선거, 뭐 주지사 선거나 뭐 등등 상하원 선거들을 예측한 후에 미국 전문가 집단에서 그 수십 개 기관에 종합 평점을 매겨가지고 그 해리스 인터랙티브가 종합 성적 1위를 기록했었습니다. 2000년 미국 대선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뭐 실제 대선 득표율 결과도 굉장히 이제 근사치에 가까웠고 또 다른 주지사나 뭐 중간 선거의 성적표도 뭐 다른 타기관에 비해서 뭐 압도적인 그런 예측 성공률을 보였어요. 그런데 2년 후 대선에서는 그 해리스 인터랙티브의 대선 예측이 빗나갔습니다. 2000년에 그 예측에 성공하고 그런 각광을 받을 때 그 기관이 밝힌 내용 중에 보면 30개 이상의 변인을 자체 개발해서 그 원 데이터에 가중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상번호가 됐던 웹조사가 됐던 이 조사상으로 얻어진 이 데이터는 실제 전체 표심을 정확히 대변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다양한 변인들을 적용해서 모집단과의 편차를 줄이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 당시에 해리스 인터랙티브는 30개 이상의 변인을 적용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영업 비밀이라 다 공개를 하지 않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성, 연령, 지역, 3way 정말 그 뭐 땅 짚고 헤엄치기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선거 여론조사가 획기적으로 진일보하는 게 정말 난망해 보인다. 관련해서는 법규를 완전히 없애고 정말 없애고 시장에서 언론에서 전문가들이 사후에 냉정하게 평가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론조사 기관들의 어떤 난립이나 어떤 그 뭐 정확도 논란 이런 것들은 자연히 소멸될 것이고 그렇게 좀 우리 한국 여론조사가 좀 다음 시즌을 좀 그 도모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좀 의견을 드립니다.